오늘 아침 신문에 내가 참 이게 방송에서 이런 거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엄청난 기사가 아주 짤막한 단신으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2030 특히 20의 자살률. 네. 엄청납니다. 숫자가. 내가 내 입에 참 올리기가 싫어서 그런데 그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니까. 네. 이거 그거 보면 걔들을 왜 절망으로 몰아느냐. 나는 대표적으로 우선 부끄러운 거예요.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찾는데 뭐 혹은 눈높이가 높아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왜 막노동이라고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대학교 나온 놈이 그렇죠. 어디 막노동판에 간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는 어떤 전문직은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우리 때는 지금 애들이 졸업생이 30만 이러지만 우리 때는 120만이에요. 그런데 120만 명에게 최고 일자리는 기껏 은행원 일자리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은행 서울상대 나오고도 은행에 취업하는 게 최고 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 입사하는 것이.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다들 단칸방에서 신주살림을 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거 아니냐고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바꿔놓고 말하면 이 권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권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밖에 나가 있는 200만 개, 적게는 200만 개, 많게는 4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정말 괜찮은 일자리는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럼 그걸 리쇼어링을 하려면 뭔가 유혹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그 장애물이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장애물이 뭐예요? 해고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바꿔 말하면 전문용어로 노동경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노동경직성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180개 나라 중에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노동경직성이. 노동경직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기업주 같으면 여기서 일자리 안 만들죠. 주 4.5일제까지 한다고 하고. 가령 우리나라 지금 봉제 공장은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봉제 공장 나가 있는 건 괜찮아요. 거기에 옷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고급 인력이 또 있습니다. 옷 디자인한 인력들. 네. 이 디자인한 인력까지도 이제는 외국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이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가령 이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왜 여기 생산 라인 더 못 만들고 왜 여기 좋은 일자리 만들지 않느냐 이러면 그럼 현대차 같으면 딱 데이터를 내놓을 겁니다. 미국 엘레마 공장, 인도 공장, 그리고 유럽 공장에 지금 네. 차를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미국 엘레마 공장엔 우리 현대 울산 라인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짧다. 쓰는 시간이 더 짧다. 거기는 뭐 열 몇 시간이면 차 한 대 만드는데 여기는 29시간, 28시간 돼야 뭐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최근 통계는 모릅니다. 이 몇 년 전 통계예요. 자, 그런데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요. 월급은 여기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거기는 7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회장 같으면 생산 라인을 어디다 만들겠느냐. 그렇죠. 이왕이면 미국에 만들면 차 다 만들고도 운송비도 안 들고 미국에 뭐 관세 탈인도 없고 훨씬 좋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사 간에 양보를 해야 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민노총 같은 가장 그 드센 노조에서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 노동 유연성을 잠정적으로라도 확보를 좀 해주라.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주라. 이러는데 이번에 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누굴 노동부 장관으로 내세우느냐면 민노총 위원장을 지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노동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렇죠. 노동 협상을 해서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노동 3법을 또 왕창 또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오늘 아침 신문을 한번 보세요. 뭐 노란봉투법 그리고 그 4.5일제 주 4.5일제 이걸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 노동 환경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2030 일자리는 더 못 만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 2030을 위해서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정말 이게 생각들이 없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 노동부 장관만은 맞습니다. 좀 객관성을 가진 분들을 좀 모셔서 노동 계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됐을 텐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다 네, 이렇게 유임됐죠.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 표현도 웃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문 기자 같으면 아니 내가 신문사 됐을 것 같으면 내 기자들고 취재원 기자들이 묻겠어. 야 유임이란 표현 맞냐? 그렇지. 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임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가 무조건 받아 쓰는 거냐? 유임이라는 말은 가령 앞에 송미령을 이재명 이분이 임명을 했으면 유임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란죄 주범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임이에요? 그럼 청문회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글쎄 내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임명장을 줄 거 아니에요. 임명장. 이래서 송미령 적고 국무위원회 임함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함 그리고 언제 대통령 이재명 이럴 때 그거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거치고 어떻게 임명장을 줘요. 그 유임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송미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자기 책상 뒤에 붙여놓고 장관 자리에 계속 앉았을 것이냐. 주철현입니까? 내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어제 무리습대다. 그 송미령 장관에게 앞으로 양국관리법 어떻게 할 거냐. 또 거부권 또 통과 또 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랬더니만 새 정부 철학에 맞춰서 새 추진하겠다. 정부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철학에 맞추겠다. 바뀐 거죠 의견이 그 전과. 말 바꾼 굉장히 거죠. 반대를 하셨는데. 말 바꾼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나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뭐 그 사람 여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임시켜 준다고 해서 말을 저렇게 싹 바꾸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는 그 국정 철학에 따라서 몸을 이쪽으로 굽히고 또 이쪽 와서 이쪽으로 딱 굽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왼쪽이 이쪽이구나. 뭐 이재명 때 이쪽으로 굽히고 이쪽으로 굽히고 이래야 되나?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지금. 그러면 장관 자리를 그만둬야죠. 예. 장관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자기 철학은 하나도 없이 자기 철학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정 철학에 따라서 이쪽으로 고기 숙이고 저쪽으로 고기를 숙인다. 그래서 양국관리법을 지금까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공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죠. 자, 화내실만 합니다. 아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 그 선거운동 하실 때 중도 보수다 자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중도 보수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말에도 어긋나는 거고 나는 또 하나 묻고 싶어. 그렇게 맞게 조금 아니, 인선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놓고 헌법 위반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 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 장관들을 다 발표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를 한 그것만으로도 내란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파면을 해버렸잖아요. 그 곽종근이 정근이 오염됐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기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한 이거 드러내놓고 하는 헌법 위반. 국무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장관들을 갖고 임명을 하고 그것도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의 이주호 총리 권한 대행이 제청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바른다. 과연 이건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입니다. 이건 내가 앞에 법조인
수십만 명이 있어도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헌법정신 위반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한 언론이 아무도 없어요. 없었죠. 예.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다 살펴봤어요. 혹시 싶어서 한겨레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 조중동에다가 한국일보 거기에다가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싹 다 봤는데 없어요. 단 어느 신문도 어떤 식의 비판 기사도 없어요. 송미령을 비판하는 기사도 없어요. 아니 조선일보면 약간 비판 쪽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국정철학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그 박스 기사 안에 들어가 있었고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인물 그 소개하는 식으로 장관들 소개하기 다 바빴고 그리고 그 나쁘지 않더라고요. 포커스를 분위기가. 국방부 장관 이 문민시대를 열었다는데 포커스를 맞춘 예, 기사 그렇죠. 신문이 많이 한 나왔고요. 두세 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만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민 그 국방부 장관으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제목으로 뽑아서 이 중앙일보만 그렇게 실었고 뭐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드디어 언론도 확실하게 허니문으로 가는구나. 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기업체들이 초대형 전면 광고를 수도 없이 실어주니까 신문사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참 할 말은 아닌데 신문사들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니문 기간으로 가는구나. 허니문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권력이 스트롱 센 권력은 그 허니문 기간이 한 1년도 갑니다. 아니 이게 위헌 뭐 위법 이런 것들에 너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런 아니 이게요. 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재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YS 때부터 계속해서 목에 걸리거든요. 이런 계속해서 그 형식을 자꾸 취해왔어요. 네. 이 재청을 하는 형식으로서 예, 명단을 다 비밀리에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부러 태클을 걸도록 해서 한두 명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총리가 그때는 총리 후보자였습니까? 뭐 총리인지 모르겠는데 총리 후보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게 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특히 DJ 때 DJP일 때는 이제 가령 내각도 그 JP가 그 이 활력에서 뽑아놓은 장관도 있었잖아요. 네. 뭐 정우택 장관 이러면 JP 기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관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총리가 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갈수록 형식에 치우쳐지더니만 뭐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정권은 전 정권의 그것도 총리도 아니고 권한 대행이 재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특히 송미령 이러면 위임한다 이러니까 내가 어제 내 자리를 쭉 찾으니까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YS에서 DJ로 정권 넘어가는데 이기호가 그대로 노동부 장관도 그대로 위임이 돼요. 네. 그때도 청문회를 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른 언론에서 그걸 못 찾아내서 다른 언론에서는 그 이게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김관진 장관이 그대로 위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예로 든 신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호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까지 젊은 기자들이 못 찾아낸 것 같아. 그런데 이기호 장관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내 기억이 맞다면 청문회는 없었어요. YS가 임명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을 그대로 DJ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가 정말 기억은 안 나지만 YS 때 그 야당의 추천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따져봐야 될 일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송미령 장관의 갖고. 경우는 나는 유임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코미디고 그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그리고 이 전 정권 그 이조의 이조 장관의 그 표정을 보면 자꾸 25시 겨루기의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그 영화 포스의 장면.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아니. 그 묘한 장면. 그런데 그 장면이 어디에 인출이 됐는가 하면 이재명 새 대통령이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또 앉아서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재청을 하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다들 내란죄 피의자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지 왜 진작 사표를 쓰고 물러나오지 않았는지. 네. 그래 되면 이제 국무회의가 운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었겠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국무회의 멤버로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한 번은 우리 법률가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현 정권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현 정권의 국무위원으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네. 이건요. 만약에 이게 토론을 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는 분인데 전 정권에서 인준을 받은 분이 어떻게 뒤 정권의 국무위원들을 재청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헌법 정신을 벗어난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뭐 안 볼 가능성이 99.9%입니다만 적어도 비서실에서 체크를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받아서 해답을 미리 구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문제는 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초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하면 내가 때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 이미 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뭐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싱싱해지고. 그거 맞는 부패 안 말씀이죠. 하는 겁니다. 싱싱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정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옳은 소리를 이렇게 쫙쫙 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체크를 못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또 좀 충격받았던 답변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이게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체크를 하는 난에 청문회 정치자금법을 뭐 기부받은 사실이 기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그 유죄 판결 받았는데 없습니다의 답변을 하신 거죠.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께서. 나는 그것도 이상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추징을 당하고 그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고 하는 거에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뭐 법과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서 추징을 받은 돈 있잖아요. 네. 그 중가산금이 붙은 돈을 지금까지 물어냈다,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저희가 입사 면접 같은 거 뭐 그런 거 할 때도 적어내라는 칸에 만약 위 사실이 사실 정말 위에 적어놓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러죠. 여기 잘못 기재하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원래 힘이 센 사람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예, 김민석 후보자는 거대 정당 민주당에서 일극체제인 거대 정당 민주당의 2인자로서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거기다 집권 플랜 본부랑을 만들어 놓고 그 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그 총괄 지휘를 한 일종의 참모장입니다. 원내대표 박찬대가 지휘를 했다기보다 김민석이 다 플랜을 짜고 총괄 지휘를 했어요. 김민석은 이번에 성공을 했죠. 옛날에 정몽준
의원을 스타로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굉장히 겸손하게 목소리도 낮추고 했지만 또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에게 여쭤보시면 소리를 계속했죠. 그런 실수를 계속한 거예요. 어디 여쭤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하고도 또 몰랐기 때문에 또 한 번 같은 반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의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기 전에 꼭 시험을 치도록 해야 됩니다. 국어, 국사, 헌법.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요. 국사 지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헌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헌법을 모르니까 지금 이번에 내란제 프레임 또는 헌법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과연 내란제 프레임을 저렇게 쉽게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몰라서겠습니까? 거기 뭐 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신데. 아니 헌법학계 태두라고 불리시고 헌법학교 교수를 지내시면서 헌법학계의 노벨상이 훔볼트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훔볼트상을 받으신 분이 바로 허윤 교수님입니다. 허윤 교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통치자가 이 비상대권 국가긴급군을 행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 프레임에서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지금 직군 이미 자기들이 직군을 했으면 이제는 좀 그만둘 때도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직군하자마자 내란 특검을 발동을 해버렸어요. 빛의 속도로. 예. 지금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아니 이 정권이 한마디만 다 하고 이 방송을 마칠게요. 이 정권이 놀랍게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왕 돼가고 오늘 3,100포인트를 건드렸다. 뭐 지금 3,100에 맞추는지 그 밑에 맞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국민들의 급소를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 계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00만 개입니다. 네, 저만 없나 봅니다. 1,400만 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4인 1가구를 평균으로 하면 50만이잖아요. 그래 거의 모든 가구가 주식 계좌 하나씩은 거의 다 있다는 그 빈곤층을 했겠죠. 물론 다 주식 계좌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가 이미 우리 국민들이 550만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만. 그러면 이미 국민주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예컨대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자동차 주식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 백화점 손님들이 확 늘어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급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나 주식시장 5,000포인트 보내겠어. 맞아요. 그랬잖아요. 내가 되면 될 것이다. 지금 드디어 3,100이 돼버렸어요. 그냥.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어요. 거의 한 400포인트 이상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나는 한 3,500까지 가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받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아마 3,500대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5천까지 진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데 올라가 보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추락할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펀더멘탈도 좀 튼튼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국가 채무 같은 것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공부도 좀 하실 때 됐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우리 국가 채무가 1,300조가 된다. 그럼 GDP에 실질적으로 50%를 넘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지금 조심할 때가 됐다. 내년도는 지출 경쟁을 좀 하도록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방만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우리 좀 조심을 하자. 뭐 이렇게 나는 좀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30들을 위해서 노동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해야만 일자리를 만들어내죠. 내가 지금 앞으로 빨리 집권 여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빨리 망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려면 오히려 2030 일자리 못 만들게 막 해방을 놓고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2030이 더 어려워져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우리 20대가 숫자가 이만큼이 됐구나. 3,000명이 훨씬 넘었구나. 근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20대만 이렇게 돼? 정말 난 놀랐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인.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생각하면 나는 이왕이면 앞으로 정권은 바뀐다고 보고 네. 바뀌기 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왕 대통령 하는 거 나중에 대통령 마치고 또 재판을 받을 때 받더라도 일단은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좀 그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네. 이 기업들 펀더멘탈도 올려서 주식도 3,500이 계속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옛날에 다우가 한번 탁 튕겨 올라가니까 10년 동안 내가 오래 내려가다 튕겨 올라가니까 곧장 1만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곧장 1만 가라는 법이 그 어떻게 어렵겠지만 예. 펀더멘탈만 튼튼하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많거든요. 나는 적어도 5,000포인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예. 게 사실이지 처음에. 예. 예, 근데 시작하실 때 그만큼 예, 개미 주주들에게 배당도 적게 해주니까 또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늘 그 김광일 위원께서 안 계실 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다음 주에도 나오시니까요. 김광일 공이 그 있으면 솔직히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덜 떠들지. 그런데 오늘 내가 이 김공이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마구 내가 뭘 떠들었지 그냥.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 청문회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저는 그 회피성 형식성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그 전에 계속 제기된 문제점들을 그 해소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지 않나. 세 가지 답변이 계속 반복이 돼. 설명하겠다. 그건 자료가 없다. 추후에 제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물리적 시간이 짧으니 요것들을 좀 버티면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틀을 내가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그랬잖아요. 청문회 때 밝히겠다. 청문회 때 밝히겠다 했으면 청문회 때 밝히셔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버티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뭔가 그래서 나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나는 나한테 선뜻 와닿지 않아요. 딱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국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야당의 사람들이 꼭 김민석밖에 없었을까? 오히려 뭐 그렇게 따지면 이미 2007년도에 대통령 후보가 됐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명자죠. 오히려 그분이 국정 전체에 대해서 스크린은 더 많이 돼가 있겠죠. 그런데 참고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선거에서 큰 역할을 왜 김민석을 총리 후보자로 내서 이렇게 당을 끝까지 장악하려고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이 내각 통합보다는 당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김민석이 훨씬 더 편하다.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 총리가 원래 당을 당연히 그 생활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아마 당정 협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김민석 아마 총리로 끝까지 몰아붙일 건데 미리 붙일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그 받아들여질 것인지 저는 받아들일 예. 정확한 표현하지 예. 받아들일까 말까. 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내일까지도 청문회 이어지니까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하나만 거꾸로 여쭤봅시다. 예. 뭐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예. 당권에 도전한대요? 저는 가까우니까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런데 도전하면 가장 당선 유력한 분이죠. 네. 그러면 내 좀 잘 보이려고 나도 입당하려고. 입당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입당하는 것보다 당을 하나 만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나는 이게
요새 충격을 받아요. 내 글이 어떤 포스터가 붙은지 압니까? 아, 맞습니다. 좀 충격적인 포스터들 많이 걸려 있죠.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내 입에 뭐 못 내란 들리는 뭐 관련된 그런 뭐 문구들을 아니, 마구 집어쳐 보수 쪽에서 붙인 이 플랜카드인데 내가 정말 그거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아요. 뭐였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내 이게 입에 방송에서 얘기 안 올리기가 하려고 좀 뭐내 그러시군요. 글에 나가 보시면 아. 그거 많이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보수가 드디어 스스로 무너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 김문수 후보께서 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싶어 하시는가? 뭐 국민의힘을 돌본다기보다는 국가 전체에 대한 걱정,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권 걱정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총선은 3년이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정확히 2년 10월이 지나야 총선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사실 지방선거는 이 정권에게 그 설령 정권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을 못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새 대통령으로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어떻게 본인의 전략을 펼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평론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창당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고백하신 분이 저번 주 금요일에는 양양자 전 의원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삼성전자 상무할 때는 참 대단한 인재를 충망받고 뭐 당 대표 나오신다고 예, 고졸 말씀하셨어요. 고졸 신화다 뭐 이러면서 이 광주 예상 출신인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에 그 여러 가지 내가 연관이 돼가 있거든요. 이 휴대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2012년 삼성 사장단 회의 때 내가 이 휴대폰을 딱 들고 가서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늘 이 전화기 하나만 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따로 만드느냐. 이러지 말고 쪼개면 태블릿 PC가 되도록 합시다. 이 필요하면 넓은 걸 해서 원고를 치게 하고 넓은 거로 축구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서 그 이후로 한 6, 7년이 지났을 때 거기 미래전략실에 있는 사장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20만 번 열었다 접었다 해도 깨지지 않게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도가 H가 9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9만 나오면 이걸 팔 수가 있다. 이런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이게 가장 최신 건데 아마 올 9월 달에는 8월 달에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얇은 폴드폰이 나올 겁니다. 삼성에서 최소한 이 최신 휴대폰만큼은 계속 제공을 최신 해주셔야 휴대폰을 되고. 줘서 안 되죠. 한 대 적어도 천원씩 아이디어료는 줘야지. 그러나 사정당 52분을 모셔놓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해놔야 돼. 그죠? 삼성의 사람들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디어료를 이걸 1000만 대를 팔았다고 하면 1000원씩 하면 얼마죠? 삼성에서도 그 인정하시는 얘기인 거죠. 예, 변호사님. 그래서 나한테 정치 자금을 좀 주시면 창당을 하려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작료를 아이디어료를 달라 이거지. 농담입니다. 예, 나중에 뭐 이런 장관직 같은 거 하게 되시면 또 이거 또 문제가 될 수 그런데,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여기에다가 음력은 나오지 않느냐. 그때까지 음력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음력 쉽게 찾잖아요. 왜 음력이 안 나오느냐. 독일 사람들은 이게 루네 캘린더 음력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음력이 적혀가 있는 달력을 1년에 100만 부 이상 팔리더라. 독일에는. 그리고 거기는 이상한 미신이 있다. 음력 보름에 아이를 수태를 하면 천재가 나온다는. 실제 그래요. 거기 독일의 하나의 풍습 비슷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런 웃기는 얘기까지 그날 했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다 물러났으니까 뭐 별 뚜렷한 증거도 없어요. 네. 이게 전원책의 아이디어다는 이제 중국에서는 3단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셔서 그냥 새 휴대폰을 계속 받으시는 게 나중에 그 얇은 거 나오시면 솔직히 새 휴대폰을 제게 보내줍디다. 그 정도는 받으실 만하네요. 정말. 네, 청문회 또 내일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아니고 화요일에 예, 뵙도록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에 김광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